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주식 고민을 해결하고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 이브닝 주라벨 김지성입니다. 자,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은요,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 합쳐서 굿 이브닝 주라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일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테마 분석도 해드리고 우리 팍스TV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과 함께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주식 고민을 위해서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수익률 제조기 홍주원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은 1조 원대 자산 운용사 탑 트레이더 출신이시고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신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단기와 수익 위주 종목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신데요. 우리 수익률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2020년도에 총 수익률이 2,400%였는데요. 지금 최근 수익률은요, 거의 1,300%에 가깝습니다.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 128% 수익률이지만 보유 기간이 단 1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고 최근에 난 수익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 시장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엔젤 산업이 급등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137%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취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젤 산업에 관해서 우리 강의를 홍 대표님께서 이전에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는 노란톡 들어오셨다면 미리 함께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도 수익을 인증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195% 수익률 딱 나와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직접 인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과 함께라면 수익률 세 자릿수는 아주 식은 죽 먹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셔야만 이런 수익률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우리 노란톡에 말구름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밑에 말구름 플러스가 뜹니다. 그 노란톡을 들어오시면요, 이제 오픈 채팅이라고 뜹니다. 자, 오픈 채팅을 눌러주시면요, 밑에 돋보기 모양이 뜨는데요. 이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해주시고요. 홍주원이 떴다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나는 참여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 눌러주시고요. 여기 QR코드가 바로 옆에 있죠. 제 옆에 있는데 이거를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뜨니까 지금 바로 실시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시간이 끝나면 방문 꾹 닫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자, 5월달 깜짝 수출 실적에 기관이 매수세로 화답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세가 보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56% 정도 상승을 하면서 3,221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역시 0.29% 상승하면서 984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자면요,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눈에 띕니다. 거의 7천억 원 가량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또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 374억 원, 또 개인은 6,160억 원 팔아치웠고요. 기관은 6,554억 원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 같은 경우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슈 포인트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부부당 새 자녀까지 허용한다는 소식에 유아동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홍 대표님께서는 엔젤 산업 관련해서 미리 강의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엔젤 산업 전망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조선주들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요. 이렇게 조선주들 순환매로 돌아올 때 우리가 매수 적기 타이밍 잡는 방법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홍주원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기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 드릴 그분 모셔봤습니다. 홍주환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얼마 만에 나오시는 거죠? 2주 정도. 그렇죠. 2주가 이렇게 길었나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대표님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네. 뭘 하셨어요? 아, 좀 2주 동안 사실은 네. 좀 되게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네.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한 2주 정도 좀 이렇게 좀 쉬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좀 오랜만에 뵙는데 또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또 알찬 주제로 또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쉬시는 동안 우리 노란톡 안에서는 수익률이 계속 빵빵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 쉬시는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알려드리지 않고 이 노란톡에 계신 분들만 수익을 드렸어요. 네. 우리 엔젤산업 같은 경우에 전에 강의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엔젤산업 관련된 그 관련주들, 자 지금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137%까지 수익이 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저때 그 엔젤산업 강의를 너무 약간 깊이 들어가지고 좀 기억에 남았었는데 토박스 코리아 엔젤 이제 산업의 또 관련주인데 오늘 이런 관련주들 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취매를 할 수 있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이제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네. 작년 10월 네. 추석 특집 때 추석 특집으로 제가 이제 그 중국 산화 제한 정책에 있어가지고 내년쯤이면은 분명히 이제 제한이 풀릴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을 드리면서 아가방 네. 컴퍼니를 이제 공략적으로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제 제가 뭐 디테일하게 뭐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 뭐 이렇게까지는 못 해드리지만 네. 대략적으로 지금 이 종목의 추세라든가 이런 걸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종목을 좀 이제 선취매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최근까지 끌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최근까지 끌고 오신 분들 기준으로 이제 수익이 저 정도 났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좀 이거예요. 그 사실 선취매라는 거는 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좀 좋은 종목을 좀 공략을 하더라도 네. 사실상 그 종목이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까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좀 좋은 종목으로 좋은 네. 전략을 가지고 좀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은 사실 등락률에 있어서는 조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사실상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을 좀 의견을 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구간을 가더라도 좀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서더라도 이 흐름 자체를 좀 보면서 선취매를 했다 그러면 그 흐름 자체를 보면서 좀 내가 목표로 한 주가까지 좀 오랫동안 끌고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선취매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좋은 종목을 잘 공략을 해놓고 어떤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시장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선취매를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상 전략도 무조건 이제 중요하지만 전략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시장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그리고 종목과의 좀 싸움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과의 좀 싸움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좀 주식을 할 때 그런 좀 마음가짐을 좀 갖고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그런 좀 수익을 강한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취매 전략까지 알아보시려면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또 동영상 강의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메신저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요. 링크 뜨거든요. 지금 바로 실시간 참여를 해주셔야지 오늘도 나갈 공약주들 저희 방송에서 절대 언급드리지 않고요. 이 노란톡 안에서만 따로 언급을 드릴 거니까요.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 또 이어서 가는 거긴 한데요. 자, 최근 엔젤 산업 이제 관련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네. 분명한 거는 이 제가 선취매 전략을 드릴 때에도 이 첫 번째로 본 것이 바로 엔젤 산업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보고 있는 엔젤 산업만큼 이제 엔젤 산업을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제 어떠한 엔젤 개수 저번에 이제 강의를 좀 드렸던 부분이 네. 있죠. 엔젤 개수. 선진국의 엔젤 개수보다 오히려 저출산이 우리나라 엔젤 개수가 좀 더 높다. 엔젤 개수라는 뭐라고 그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있어서 지출을 할 때 아이한테 들어가는 지출, 그러니까 아이의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뭐 문화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할 때 내 수입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느냐를 봤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는 저출산인데도 불구하고 엔젤 개수 수치가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더 높은 편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산화 제한이 지금에서 막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산화 제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자, 산화 제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국에 지금 집계된 인구수만 14억 15억 명인데 네. 사실상 이제 집계가 되지 않은 인구까지 합친다고 한다면은 약 한 17억 명에서 한 18억 명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통상적인 수치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공식 수치 말고 공식적인 수치를 봤을 때도 14억 15억 명이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노인들 제외하고요. 아이들 제외하고 남녀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녀만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는 사람들을 쳤을 때만 해도 사실상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의 인구수는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네. 자, 그렇다 그런다면은 약 한 3, 4억 명. 약 3, 4억 명, 좀 많으면 한 5억 명까지.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한 3억 명에서 4억 명이 산화 제한이 한 명씩만 풀려도 그전에는 2명이었죠. 2명.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인구 절벽 때문에 3명까지의 산화 제한을 풀어준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왔었던 바.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에 분명히 내년에 산화 제한이 분명히 풀릴 것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재료다. 왜냐면은 이 3, 4억 명이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이 3, 4억 명이 아이를 하나씩만 낳아도 우리나라 인구수를 이미 돌파를 해버립니다. 엄청난 수치죠. 자,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출로서 판매하는 유아용품들 그리고 유아에 아동에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아동용품 그리고 심지어 아동 화장품까지도 중국 시장에 이미 우리나라가 많이 진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산화 제한이 주는 엄청난 메리트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이미 이 3, 4명이 아이를 하나씩만 더 낳을 수 있어도 우리나라 인구 수치를 이미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재료가 그러니까 낮게 볼 재료가 아니다.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엔젤 산업이 그때 불황이 없는 그런 네. 주식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좀 나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로드맵도 또 주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그때 오늘 이제 수익이 난 종목들이 이 로드맵에 다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겠네요. 그렇죠. 그때 네. 제가 이제 로드맵을 드리면서 네. 좀 강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강할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면서 로드맵을 네. 제공을 해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취매를 할 때 바로 이런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을 이렇게 통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정책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 시장 자체가 자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출 의존도에 있어가지고 재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국가들의 정책까지도 우리가 면밀히 좀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런 또 조사에 나오는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중국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선취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엔젤 산업의 지금 전망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찝어드렸어요. 첫 번째 네.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엔젤 개수, 한마디로 소득 벌어들인 소득에 있어서 아이한테 투자하는 비용, 이 비용이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선진국 이상의 엔젤 개수 수치가 우리나라가 더 높다. 첫 번째 포인트였죠. 그만큼 네.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한테 투자하는 비용이 높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저출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예전에는 아이를 3명, 4명, 5명까지 놓고 막 이렇게 키웠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많이 낳아봐야 한둘, 2명 정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둘 놓는 아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한둘 아이에게 투자하는 투자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엔젤 산업에 있어서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수 시장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또 이제 기술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이 엔젤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이 기업들이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술이라는 거죠.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의 품질, 기술을 할 때 기술의 어떠한 고퀄리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이 엔젤 산업에 있어서도 뭐 유아복부터 시작해서 유아용품 그리고 아이들 교육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미디어 창작물까지도 우리나라는 이미 그 수준을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엔젤 산업이 앞으로 호황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네. 이 지금 아이한테 투자하는 이 인식 자체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엔젤 개수 자체를 수치를 봤을 때에도 투자는 지속될 것이고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엔젤 산업이 절대 약한 산업이 아니다. 내수가 약한데도 엔젤 산업 같은 경우는 내수가 강한 산업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기술력, 한마디로 경쟁력이 이미 충분히 아동 유아 쪽으로는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미국까지 예전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엔젤 산업의 대표적인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글로벌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기상어죠. 아기상어입니다. 맞네요. 네, 이것, 뚜루뚜뚜. 네, 요것도 엔젤 산업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충분히 이제 엔젤 산업 기업군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찌됐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다 어쩐다 하지만 결국은 이 아이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되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나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젤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다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이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 엔젤 산업 관련해서 그 로드맵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 한 번 더 올려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이제 오늘 만약에 노란통 메신저에 네. 지금 들어오시면요. 엔젤 산업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 왜 관련주인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로드맵을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다시 이제 재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로드맵이 나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엔젤 산업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 자녀 정책 때문에요. 우리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137% 이 세 자릿수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또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익률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죠. 우리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요. 저희 중고난방으로 공략도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가 따로 아주 좋은 종목 골라서 드릴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입장을 주고 계신데요. 자, QR코드 입장 방법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뜹니다. 자,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우리 방송이 끝나도 아주 좋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공략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포인트인데요. 조선 업종이 실적 기대감에 또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정을 조금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순환매로 돌 때 우리가 이런 순환매를 또 알고 매수 적기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것도 선침해죠. 이것도 선취매인가요? 네. 제가 이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침해라고 이야기를 네.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초보분들은 이 초보분들뿐만이 아니라 주식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이런 거죠.
어찌됐건 사람이 투자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어떠한 희망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돈을 벌고자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또 어떻게 되죠? 욕심을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시장에 들어와서 뭐를 찾아다니냐면은 네. 이런 좀 단기적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다녀요. 급등주 같은. 그렇죠. 급등주, 네. 테마주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배워서 내가 조금 공부를 해서 내가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뭘 배우시냐면요. 네. 기법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해요. 아. 다양한 기법들을 많이 배우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훌륭한 기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훌륭한 기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기법일 수도 있고 값어치 자체가 그냥 가치 자체가 없는 기법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기법이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요. 100점 무패의 기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기법 또한 없습니다. 자, 결국은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가 뭐냐면은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차트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 차트의 흐름을 봐야 기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트의 흐름을 읽지를 못하는데 네. 기법을 배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차트의 흐름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네. 가장 훌륭한 기법은 내 심리입니다. 내 심리. 심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법을 배우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걸 써먹을 수도 없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차트의 흐름을 읽지를 못하면은 기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차트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흐름을 읽었으면 또 뭘 읽어야 될까요? 바로 시대를 읽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업종 섹터를 읽어야 돼요. 주린이 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일 아닐까요? 어렵죠. 네. 어려운데 사실은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수백만 원짜리 기법 하나를 배워가지고 투자로 성공하는 것보다도 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려서 성공 투자하는 게 더 쉽습니다. 오. 네. 그 기법 하나로 내가 벼락부자가 되겠다. 엄청난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수치의 확률보다도 내가 차트를 읽고 흐름을 읽는다라는 게 어렵죠. 어려운데 네. 차라리 그런 걸 배우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섹터를 배워야 되는 거. 섹터의 흐름, 업종의 흐름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안다는 거는 지금 시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냈을 때 결국은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법을 아무리 배우고 테마주 급등주를 따라다닌다고 해도 그걸로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 난 정말 기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차트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생각을 약간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차트의 흐름은 어떻게 하면 배울 수가 있어요? 차트의 흐름을 배우는 건 쉽죠. 사실상 저도 네.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눌림목 기법이라고 하나 좀 예를 들게요. 네. 그럼 눌림목이라는 게요. 하락 구간에 눌림목이 있을 거고요. 상승 구간에 눌림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눌림목 기법이라는 이 기법 하나로 하락 구간에서 있는 눌림목에서 투자를 할 때에도 승률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제일 꼭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눌림목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눌림목 기법이라고 한다라고 네. 한다면은 사실 그냥 눌릴 때 사는 게 눌림목 기법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눌릴 때 사는 게 눌림목 기법인데 그럼 과연 모든 차트에 해당이 되냐는 거죠. 아. 이제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니까 기법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차트를 흐름을 읽을 줄 알면은 내가 지금 이 차트에서 눌림목 기법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돌파 매매 기법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따라고 하죠. 네. 상따 기법을 써야 될지.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을 읽었을 때 비로소 여기에 맞는 기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수가 있는 거지. 차트 흐름조차도 못 읽으면서 그냥 무조건 기법이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홍 대표님께서 너튜브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네. 이 차트 흐름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동영상 강의 또 노란톡에 따로 혹시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네. 너튜브에 보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아. 교육 자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이름만 검색해도 나오니까
노란통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발 그거라도 좀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본론 돌아와서 결국은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네.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 얘기까지 왔죠. 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제일 좋은 기법, 어떤 기법, 급등주 테마주 따라가는 것보다 제일 좋은 기법은 뭐냐? 바로 선침해예요. 이거는 남들이 급등주 따라갈 때 나는 바닥에서 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선침해만큼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등주를 따라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손실률과 내가 선침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손실률은 극과 극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침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바로 선침해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엔젤 산업에 대해서 잠깐 그 교육을 우리가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뒤에 칠판을 가지고. 네. 근데 저번에 조해철에 대해서 네. 강의를 해드렸죠. 기억나시죠? 네네네. 조해철이 뭘까요? 조선 해운 철강? 맞습니다. 네. 자, 조선해운철강 이거는 새 친구다. 그래서 묶어서 조해철이라고 부른다. 네. 근데 이거를 왜 선침해를 해야 되냐라고 제가 그때 이제 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조선업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8,000원대, 27,000원대 주가였어요. 네. 한참 몇 개월 전이니까.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BDI 수치라든가 이런 해운업에 강세가 있으면 당연히 조선업에 강세가 오는 거고, 조선업에 강세면 당연히 철강업에 강세가 온다. 그래서 이 세 친구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서 잠깐 조선업의 역사를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조선업의 역사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조선 강국이에요. 조선 강국, 대한민국이. 자,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대, 2010년도. 여기까지가 우리가 조선업 강국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그 전에 조선 강국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조선의 강국이었는데 너무 높은 단가와 너무 비싼 선박 그리고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그거를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서 가성비 좋은 선박으로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선업의 강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선박이 이제 그 조선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로 이제 중국 선박인데 네. 말도 안 되게 싸지는 거죠. 거의 뭐 2배 차이가 나니까 네. 이게 수천억이잖아요. 네. 배 한 척에. 그렇죠. 근데 내가 3천억에 살 거를 중국 선박을 사면 1,500억에 산다. 1,500억이에요. 당연히 중국 선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이들이 관광한 게 있어요. 바로 품질적인 부분이에요. 자,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오래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잔고장이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배가 두동강이 나는 사태가 나오고 그죠? 이런 사태들이 네.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좋다.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AS 좀 해줘. 자,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는 만들 수만 있지 AS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그렇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국가들이 우리나라에게 다시 수주를 맡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도 그게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 국내가 잃어버린 10년의 조선업의 이 그 적자를 메꾸기에는 그 잠깐의 단기간에 들어왔던 수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사실상 수주가 들어오더라도 그동안의 적자를 생각해서는 아직 산업의 구조 개선 자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수주량이 늘어났고요. 드디어 그동안의 10년의 역사 속에서 지나갔던 역사 속에서 드디어 흑자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변곡점을 지난 게 바로 2020년 5월입니다. 그때 네. 드디어 조선업이 진정한 흑자를 기록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조선업의 변곡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져봅시다. 드디어 조선업이 흑자를 전환을 했어요. 근데 주가는 미동도 없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우리가 종목들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1,000만 원짜리 했던 주가가 2,000원까지 떨어지고 몇백만 원 했던 주가가 몇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이런 조선 기업들이 많거든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그게 2016년도부터입니다. 한마디로 저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몇 년 동안 횡보를 해줬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길게 횡보를 해줬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다? 그러면서 흑자 전환을 2020년 5월에 했다. 자, 바닥을 기고 있고 횡보를 오래 해주고 있는데 흑자 전환을 2020년 5월에 흑자 전환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야 되는 거죠. 아주 뒤도 돌아- 저점이라는 거네요. 최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네. 대우조선해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자, 대우조선해양이 단기간에 4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수익률을 보면요, 우리가 매수한 포인트 대비 40%밖에 안 올랐어요. 40% 밖에라고 왜 40%밖에 이렇게 얘기, 40%씩 네. 인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자, 기간에 비하면 좀 선침해를 왜 했어요? 선침해를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끌고 가려고? 가려고. 네. 우리가 40% 먹으려고 선침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적어도 세 자리는 가야 되지 않을까. 선침해를 하는 이유는 네. 자, 우리가 이 조선업이 바닥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바닥인 구간에 변곡점이 왔고 그래서 선침해를 했어요. 그럼 변곡점을 추세적으로 지나고 있는데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번 망한 적이 있죠. 월봉 차트를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자면요, 2007년에 이제 32만 원까지 갔고 지금 3만 원대예요. 물론 2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2016년도부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박스를 그려놨다고. 정확하죠, 네. 여러분. 이때가 이제 2000, 좀 더 크게 키워드릴게요. 이때가 2016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박스를 끄어드린 데가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예요. 이 박스를 벗어나지 않고 저점을 쭉 횡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변곡점을 그 실적에 전환을 시키면서 실적 변곡점을 만들어냈다? 바로 이때예요. 이때. 근데 아직까지도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선침해를 했으면은, 자, 제가 또 답답한 게 있어요. 죄송한데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답답한 게 있어요. 자, 선침해를 했으면은 우리가 좀 배포 있게 좀 끌고 가야죠. 수익 네. 구간에서는 길게. 근데 여기서 떨어졌다고 이거 어떡해요? 어떡하나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겁니다. 네. 크게 보고 가셔야죠. 숲을 보고 가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네. 우리가 선침해를 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안정적으로 길게 오랫동안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선침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남들보다 더 아래에서 더 높이 팔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잊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침해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선침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급등했던 엔젤산업 관련주들도요, 참 많이 올랐었는데요. 우리 수익률은 거짓말하지 않죠. 세 자릿수 수익률은요, 이렇게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엔젤산업 관련해서 오늘도 137% 수익이 났던 종목들, 자, 미리 선침해 또 강의가 나갔었고요. 오늘 엔젤산업 관련해서 로드맵도 또 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메신저 지금 들어와 주시면요. 우리 공략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침의 방법, 차트 흐름, 이 동영상 강의까지 노란톡에 따로 올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이제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 포인트 두 가지 전부 다 마무리해봤고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홍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또 준비하고 나온 원포인트 레슨 강의는요, 요겁니다. 식품 관련 테마. 네.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맞은 식품 관련 테마. 네. 여러 재료가 맛있게 섞인 1%의 클래스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한제당이라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저점 대비 269%가 올라갔어요.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이만큼 엄청난 급등이 나온 거죠. 자, 근데 그동안에 잠잠했던 식품 관련주가 왜 지금 계속 오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일단은 FAO 식량 가격 지수를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FAO 식량 가격 지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UN 식량 농업 기구의 식량 가격 지수를 우리가 FAO 식량 가격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자를 보시면요,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이 식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는 지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FAO 식량 가격 지수가 14년에서 16년까지 평균 FPPI가 몇이었냐? 바로 100이었어요, 100. 자, 그런데 14년도 자, 평균 가치가 100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100. 자, 그런데
이 FFPI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FFPI가 110으로 발표된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14년부터 16년까지 평균 FFPI가 10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FFPI가 110으로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 자, 기준 가격 수준보다 10% 더 높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좀 이렇게 올랐다. 식량 가격 지수가 좀 올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FAO 지수를 가지고 FFPI 요 기준을 가지고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FAO 그리고 FFPI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곡물, 유지류, 낙농품, 설탕 이거를 제외한 이거를 포함한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 지수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곡물 들어가죠. 곡물 중에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엄청나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뭐가 있어요? 뭐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곡물, 유지류, 낙농품, 설탕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식품을 포함한 모든 이제 농산물의 국제가격 지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수겠죠,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지수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인플레이션.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니까 지금 이 FFPI가 100에서 110으로 올랐다. 110으로 올랐다. 오르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침해 뭘 해야 돼요? 식품 관련주도 찾아내서 선침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 세계 농식품의 가격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이제 이거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사이클이 돌아와요. 아시겠죠? 예. 인플레이션 지금 또 안정됐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식을 평생 하실 거라면은 요런 것 좀 알아두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될 때 요 수치를 보고 식품 테마 관련주들 우리가 선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FAO 식량 가격 지수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제가 아까 100을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 2016년도부터 14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뭐라 그랬죠? 평균 수치가 10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갑자기 쭉 올라와요. 2020년부터. 그리고 21년도에 수치가 몇 가지 올라오죠? 117까지 올라요. 117 이상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한 120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네. 어마어마한 거죠. 자, 11개월 연속 상승을 해줬다는 거죠. 식품 가격들이. 식량 지수가, FAO 지수가 11개월 연속 상승을 해주면서 FFPI가 작년 대비 몇 프로 올랐다? 30.8%가 올랐어요. 그럼 전월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어요? 1.7%.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 여기에 설탕, 곡물, 유지류, 낙농품 모든 품목 지수가 어떻게 됐다? 상승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좀 FAO 식량 가격 추이를 지금 봤을 때도 와, 되게 심각하구나. 아까 100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가 100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125까지 올라갔구나. 그럼 25% 물가가 상승을 했구나.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원가가 그 정도 올랐다는 건 우리가 시중가는 더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크게 오른 거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가격 지수가 계속 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가격이 상승될 때, 자, 첫 번째로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다 이제 알겠죠? 자, 뭐예요? 수요는 증가됐는데 공급은 감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돼서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클이.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인상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포인트 1. 공급의 감소. 작황 부진 및 수확 지연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갑자기 수요가 확 몰리니까 작황이 부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수확이 당연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리고 냉해 등의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급 부족. 지금 사실상 어제 혹시 그 SBS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국내 이제 이 농사가 기후가 너무 변해가지고 네. 지금 예전에 오히려 잘 나오던 이런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위험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열대야 네. 지방에 나오던 뭐 과일들이 국내에서 지금 재배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대야 학부까지 생겼대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열대야
농사를 짓는 네. 이것들 가르쳐주는 학교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열대 과일을 네. 만들어내게 되는 지금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되게 큰 비중을 차지를 해요, 사실상. 기후변화로 해서 공급 부족이 됐다. 여기서 잠깐 TMI를 잠깐 섞어드리자면요. 기후변화가 이만큼이나 우리 인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지금 기후 협약을 맺는 거예요. 탄소 배출.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자, 포인트 2. 수요의 증가.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었던 수요가 갑자기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투자 전략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은 당연히 부족해지고, 안 그래도 기후변화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침체되어 있던 수요가 확 폭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 선물 가격의 상승을 한번 볼게요. 1년 새 얼만큼 올랐어요? 2020년 대비해가지고 1년 새 2배 올랐어요. 2배. 근데 옥수수는요, 전 세계 곡물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식품입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옥수수가 이만큼 올랐으면 다른 것도 엄청나게 올랐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옥수수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옥수수 이렇게 맛있게 생겼네요. 자, 곡물. 옥수수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곡물 있고요. 두 번째 주류 있고요. 세 번째 유류 있고요. 사료, 연료, 화장품, 제약, 공업. 옥수수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화학도 들어가요. 네. 엄청 이 옥수수는 거의 뭐 인류의 구원자라고 네. 하죠. 오. 왜 우리 예전에 인터스텔라 보신 적 네. 있어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이 무슨 밭을 하죠? 옥수수 밭인가요? 옥수수 밭을 하죠. 오. 왜 인터스텔라에서 옥수수 밭을 그렇게 광활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나 중요하다. 이만큼 중요한 거다. 어. 이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산업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의 가격 상승으로 생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옥수수가 중요한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다뤘다 이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건데 식품 테마의 좀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세계 곡물 가격 지수 동향을 좀 참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식품 테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1년 농사 가뭄 때문에 망쳤다, 1년 농사 장마 때문에 망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이나 이 기후에 있어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딱 나와 있네. 가뭄, 홍수. 예. 기후 영향에 많이 받는 게 바로 식품 테마다. 우리가 식품 테마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올해 장마가 길어진다는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인플레가 올 수 있겠는데 하고 이제 식품 테마를 이제 선침해 할 수 있다던가. 올해 이제 뭐 가뭄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비가 안 내린다는데 하면은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것들. 근데 경기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는 뭘 투자를 해야 돼요? 안전한 걸. 그걸 보고 우리가 경기 둔감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경기 둔감주.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불편할 때, 네. 불안할 때 이럴 때는 뭘 투자해야 돼? 경기 둔감주에 투자해야 되는데 식품 테마는 대표적인 경기 둔감주다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엔겔 지수와도 또 관련이 있어요. 엔겔 지수 아시죠? 엔젤 개수는 내가 소득 대비 지출하는 우리 아이한테 지출하는 이제 비용이라고 했고요. 엔겔 지수는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 내가 먹고 쓰는 거에 얼만큼 이게 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엔겔 지수가 높으면 절대 안 된다. 예. 건강이 나빠져요. 예.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농축산물의 질병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품 테마 같은 경우는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였다 그러면 뭐부터 올라가요? 그 소닭, 돼지, 밥 이런 것들, 밥, 사료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오늘 또 혹시 이 식품 테마 관련 네네. 로드맵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건 이제 다음에 있어요. 바로 다음 장에.
네, 그러면 이 오늘 또 식품 테마 관련주 로드맵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엔젤 테마 관련주 로드맵도 오늘 특별히 나눠드립니다.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요. 우리가 선취매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종목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된 로드맵 드릴 거거든요. 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참여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6분 뒤에 끝이 나는데 이 6분 뒤면 노란톡방 닫히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빨리 좀 진행할게요. 식품 테마의 핵심 공략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는 첫 번째 케이스. 보수적인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자, 결국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실적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고요. 경기 방어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에서 고점 대비 저점에 좀 안착이 되어 있는, 고점보다는 저점에 안착이 되어 있는 공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지션은 어떻게? 단기 포지션일까요? 아니에요. 장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보수 투자자의 전략입니다. 그럼 공격적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돼지, 소, 닭 이런 것들, 농축산물, 사료, 가뭄, 동물, 질병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자, 재료의 해석도 하셔야 되고 이슈의 지속성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 기술적으로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따른다. 하지만 보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선취매를 통해서 이미부터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것은요. 자, 사료 테마 단기 공략 비법.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거 왜 갖고 나왔냐면은 잠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했어요. 미리 선취매를 해가지고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65%. 그러니까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뭐예요? 재료가 뭐예요? 사료 가격 상승. 그리고 또 세종시라는 특수 재료가 있죠. 그 차트 같은 경우는 어디서 공략했어요? 횡보 구간에서 공략했습니다. 별로 없어요. 횡보 구간에서 공략했고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를 해줄 때 언제? 이때 우리가 이제 익절을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게 바로 선취매의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 노란톡에도 인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걸로 많이 기억을 올라왔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선취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에요. 선취매 같은 경우는 잘만 하면요, 이 정도 수익은 그냥 쉽게 냅니다.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식품 산업 드디어 로드맵이 나왔어요. 이 지금 보시면요, 농축산 산업이 이렇게 있는데 엄청 많아요. 제분 제당, 가공 발효 식품 여기까지, 제분 제당 여기까지, 육가공 여기까지, 사료 여기까지, 비료 여기까지 엄청 많죠. 이거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요, 이 로드맵 드리니까 인플레이션 대비해가지고 식품 관련 우리가 선취매할 수 있도록 로드맵 받아보시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 한번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세분화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이 로드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화면에서 잘 안 보이셨을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화면에 꽉 차게 아주 예쁘게 잘 정리된 이 로드맵 드릴 거고요. 선취매를 하셔야지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수익률까지 무조건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메신저 홍주환이 떴다 검색하고 입장을 해주시거나 QR카드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 관련주 이야기가 다 끝났을까요? 네. 근데 네. 식품 관련주가 과연 순수하게 식품만 관련이 있을까라는 거죠. 식품 관련주 중에서도 이리저리 아까 제가 세종시 특수재료, 네. 이리저리 특수재료가 연관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특수재료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진짜 공략 비법 궁금하다면은 지금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노란톡 들어오셔야 되고요. 다음 주 여겨볼 만한 대장주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해 볼 수 있고, 주식 사고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박스인의 TV 홍준이 떴다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눠주기로 한 이런 약간 로드맵도 많고요. 또 동영상 강의도 올려주시기로 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공략주가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좀 요즘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네.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그럼 라이브로. 라이브를 그렇죠. 또 해주시니까. 라이브로 좀 자주 해드리니까 네. 라이브 통해가지고 공략 좀 네. 몇 가지 좀 받아보시고요. 요즘 시장이 안 좋을 때 가뭄에 그 뭐라 그러죠? 콩나듯. 콩나듯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뭄에 콩나듯 우리 라이브 방송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요. 우리 홍주원 대표님께서 종종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략주 그리고 로드맵 받아가시고요. 두린이 탈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 오늘은요.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도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송하나 김지송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